옛날 옛적 성리학이 한창 조선을 지배하던 시절 마을 곳곳에는 퇴계 이황의 가르침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퇴계 이황 이와 기의 이원론을 근거로 삼아 마을 사람들에게 삶의 지침을 전하려는 똑똑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 은이도였고 그는 늘 재미있는 이야기로 마음을 사로잡는 재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도는 마을 사람들이 흥미를 않도록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공연의 주제를 퇴계 이황의 이원론에 맞추어 마을 광장에서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연극은 이와 기의 애인 화된 캐릭터를 중심으로 펼쳐졌습니다. 이는 고귀한 철학자로 도덕적 이상과 규범을 추구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올바른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캐릭터였습니다. 그는 긴 흰 수염을 휘날리며 사람들에게 정의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설파했습니다. 반면 기는 힘세고 능동적인 장군으로 물질적 풍요와 현실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캐릭터였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원하는 현실적인 모든 것들 풍요로운 수와 튼튼한 집, 즐거운 축제를 제공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연극의 첫 장면은 한 소박한 마을에 이와 기가 나타나는 장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가 가져다주는 현실적인 혜택에 빠져 점점 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마을은 점점 화려해지고 사람들은 서로 경쟁하며 물질적 부를 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기는 이런 상황을 보며 자신이 승리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급함과 불화가 늘어갔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늘어날수록 사람들은 더욱 욕심을 부리게 되었고 결국 서로를 불신하고 다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 이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여, 물질적 풍요는 순간의 행복을 가져다 줄지라도 진정한 행복은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에 있습니다. 물질은 그저 기일 뿐이며 바로 이가 여러분의 삶을 정의하고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하늘과 땅을 창조한 드넓은 손이 있었습니다. 이 손은 모든 생명과 사물을 만들었는데 그중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은 물질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해야만 의미가 있지. 그렇기에 이는 모든 것의 길잡이가 되는 것이야. 이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그제서야 이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물질적 욕망과 경쟁에서 벗어나 서로를 이해하고 돕기 시작했습니다. 집 앞마당에 심어진 작은 정원을 함께 가꾸고 마을 잔치를 열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데 집중했습니다. 연극이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배우들을 뜨겁게 환영하며 다가가 이도의 지혜에 감사했습니다. 이도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퇴계 이황이 철학적 이론을 삶과 결부시켜 설명했고 마을 사람들은 이와 기의 조화를 통해 진정한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도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와 기의 이원론의 의미를 재미있게 전달하며 매일매일 그의 이야기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선시대에 정평이 나 있던 대단한 학자 율곡 이이가 살고 있었다. 그는 이기 이원론이라는 심오한 철학적 이론을 주창하며 여러 방면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 그의 집 앞마당에는 늘 학문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그들 중 일부는 대단히 진지하고 열정적이었지만 또 일부는 허풍을 떨며 그저 재미를 찾는 이들도 있었다. 그날도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인 한낮 이이는 자신이 아끼는 학생들에게 인생의 이치를 설명을 해주고 있었다. 그는 이와 기의 조화로운 관계에 대해 말하며 인생에 있어서도 이와 기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은 너무나 철학적이고 심오해 듣는 이들 중 몇몇은 이해하는 체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그들의 머릿속은 온갖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천진난만한 마음을 지닌 한 젊은 제자가 손을 들며 말했다. 선생님, 그렇다면 이와 기가 따로 놀면 어떻게 되나요? 이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재미있는 예를 들어보기로 했다. 그걸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건 음식이 아닐까 싶구나. 그러면서 그가 웃음을 머금고 이렇게 말을 이었다. 만약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즉 조리법 또는 원칙만을 따른다고 생각해보거라. 재료의 신선함이나 질감 같은 기를 무시하고 말이다. 전통적인 영양탕을 만들려 한다 치더라도 너무 딱딱한 고기와 말라버린 약재로 만든다면 과연 그 맛이 좋을까? 그렇지 않겠지.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없이 기로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다른 학생의 질문에 이이는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되면 우린 요리의 기본적인 틀도 없이 그냥 무엇이든 마음대로 던져놓고 끓이기 시작할 테지. 결과물은 아마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요리가 되겠지만 전통 영양탕을 먹겠다고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애아한 맛이 될 걸세. 이 이야기에 학생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보니 이와 기가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이이는 이야기를 끝맺으며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란다. 변하지 않는 원칙과 이념을 지키되 각 상황에 맞게 그것을 유연하고 실질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그래야만 각자의 삶이 더욱 맛있고 조화롭게 만들어질 수 있단다. 그날 이후로 학생들은 율곡 이이가 전한 메시지를 마음에 깊이 새겼고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이기이원론의 균형을 찾으며 살아갔다고 한다. 그날의 그 재미있고 맛있는 썰 덕분에 그들은 학문을 더욱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어는 맑은 가을 오후 철학클럽의 구성원들이 모여 마을 중앙에 자리한 작은 카페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마누엘 칸트의 선험적 종합 판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마다 커피 한 잔씩을 들고 클럽 멤버들은 칸트의 철학을 이해하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죠. 모임의 리더인 미셸은 이론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칠판에 7+5는 12 라는 단순한 수식을 적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수식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실제로 7개의 사과와 5개의 오렌지를 합쳐서 12개라는 과정을 경험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결과를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칸트가 말한 선험적 종합 판단, 즉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판단이란 거죠. 그러자 여기저기서 질문이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말을 꺼낸 사람은 과학도였던 리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판단이 철학적 사유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왜 이게 중요한 거죠? 미셸은 미소를 지으며 리사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좋은 질문이야, 리사. 칸트는 이런 선험적 종합 판단이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고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보았지. 이를 통해 우리는 직접적인 경험 없이도 세상이 구조와 작동 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야. 마치 우리가 수학적 진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지. 이어지는 설명에 클럽 멤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칸트의 철학적 사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난기 많은 친구 제임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험적으로 새로운 메뉴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까? 예를 들면 커피에 피클을 넣으면 어떤 맛이 날지 말이야. 모두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미셸도 웃으면서도 진지하게 덧붙였습니다. 제임스, 사실 너의 그런 엉뚱한 아이디어도 칸트가 말하는 선험적 사고에 일환일 수 있어. 이미 알고 있는 요소들, 즉 커피와 피클을 조합해보는 식으로 말이지. 물론 경험적으로 시도해보지 않고서는 결과를 정확히 알 수 없겠지만 그 발상의 출발은 칸트의 주장처럼 우리 사준 지식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카페의 즐거운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각자 칸트의 이론을 일상에 적용해보려는 시도로 인해 대화는 더욱 흥미로웠고 차츰 철학의 세계로 빠져드는 경험을 함께 나누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날 이후로 정말로 커피에 피클을 넣어보려는 용기를 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인 날 옛적 어느 조용한 마을에 철학을 좋아하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소크라테스였습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깊은 흥미를 느껴 그 이론을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 삶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 광장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도토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질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가져온 도토리를 모두에게 나눠주면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도토리는 그냥 도토리로 평생 머물지 않아요. 그 안에는 장대한 참나무가 될 가능성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 도토리가 참나무가 되는 것이 바로 그 자체의 목적, 텔루스입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도토리가 자라나 참나무가 되는 과정을 마치 마법과도 같은 이야기로 풀어내며 자연이 가진 목적론적 질서를 이야기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어서 사람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각자가 자기만이 텔루스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자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나의 목적은 우리 가족을 잘 돌보는 것이요. 옆에 있던 한 청년도 말했습니다. 저의 목적은 훌륭한 목수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집을 지어주는 것이에요.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의 답변을 경청하면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존재가 자신의 목적을 향해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통해 도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각자의 삶에는 또 다른 개별적인 목적이 존재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무심코 스쳐 지나간 이웃이 삶이 얼마나 다른 색깔의 목적들로 채워져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지요. 도토리 하나가 울창한 참나무가 되듯이 우리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도 함께 자라며 마을이라는 공동체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소크라테스의 작은 실험은 마을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매년 첫 번째 도토리가 떨어지는 날 마을 사람들은 광장에 모여 각자의 텔루스를 이야기하고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길을 응원하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이라는 오래된 철학적 개념이 도토리라는 작은 씨앗을 통해 사람들 마음에 뿌리를 내린 것이었지요. 이 이야기는 철학이란 그저 머리로만 이해하는 학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충분히 깊이 스며들 수 있는 지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크라테스는 결국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마을에 심어준 셈이고 사람들이 서로의 목적을 응원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